예, 안녕하십니까. 법무인 바른의 김용하 변호사입니다. 지금부터 법무인 바른 공정거래 그룹이 준비한 공정거래 주요 최근 이슈와 동향에 관해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불구하고 웨비나에 참여하신 분들을 열렬히 환영하며 오늘 웨비나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순서는 저희 공정거래 구성원을 소개한 다음 첫 번째 세션으로 신동건 고문께서 변경된 공정거래 제도를 중심으로 주요 현안 및 전망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세션으로 정양훈 변호사께서 최근에 공정거래 주요 판례를 분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백광현 변호사께서 올해 6월 21일 시행 예정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과 그에 대한 시사점을 말씀드리고, 네 번째 세션에서는 정양훈 변호사께서 정경환 변호사께서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특성과 그에 대한 입법 동향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질의응답 및 총평 시간에서 웨비나 개최 전에 들어온 사전 질문에 관하여 발표자들께서 간략하게 답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저희 공정거래 그룹 구성원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법관 생활을 마치고 작년에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했습니다. 서울고법판사, 대법원 행정 공정거래 재판연구관을 거쳐 작년에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해 공정거래 그룹장을 맡아 공정위와 검찰의 조사에 대응하고 각종 민사, 형사, 행정재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혜숙 변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혜숙 변호사는 오랫동안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라면 담합, 입찰 담합, 유료 할증료 담합, 생명보험사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그리고 계열사 부당 지원 등 여러 불공정 거래행위 등 사건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고진원 변호사는 국회 파견검사, 대검 검찰연구관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을 끝으로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하였습니다. 검찰이 최근 공정거래 사건의 수사 역량을 집중하는 추세에 비추어 법무법인 바른의 치밀한 공정거래 수사 대응이 기업들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경환 변호사는 라면 담합, 생명보험사 담합, 면세점 담합 사건 등 주요 담합 사건에서 선도적인 케이스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외에도 주요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및 부당 지원행위 관련 행정소송 사건에서 사업자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백광현 변호사는 2007년부터 공정거래 전문가로 일하면서 부당한 공동행위, 기업 결합,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일감 몰아주기, 하도급 거래, 대규모 유통거래, 가맹거래, 대리점거래, 전자상거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등 공정거래 전 분야에 걸쳐 실무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 등 다수의 공정거래 전문 서적을 집필하였고, 기업 및 관공서에 공정거래 관련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양훈 변호사는 LNG 탱크 담합 사건, 대형 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사건, 대형 플랫폼 회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수행한 바 있고, 특히 방문 판매 분야에서 폭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다수의 다단계 후원 방문 판매 업체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수의 기관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비즈한국, 식품저널, 법률신문 등의 공정거래 분야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조은갑 변호사는 기업법무, M&A, 해외투자 및 외국간 거래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코리아 인수 입찰, 부산 신항만 인수, 우아한 형제들의 덤앤더머스 인수 등 다수의 M&A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A 언론사, B 상품권 회사, C 프랜차이즈 등 여러 회사의 경영권 분쟁 관련한 사건의 자문과 가처분 사건을 대리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올해 바른에 영입이 된 신동호 고문께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결합과장, 카르텔 조사국장을 거쳐 상임위원 사무처장을 지냈습니다. 2018년도 공정거래 조정원 원장으로 취임하셨고, 퇴임 후 KDI 초빙연구위원, 국립한국해양대 석좌교수를
지내시다 올해 발언에 합류하셨습니다. 신고문께서는 퀄컴 등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의 가진금 부과 사건, 대한의사협회의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사건, 3개 방송통신사업자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 사건 등 사수의 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속 변호사로 이기쁨, 김용현, 정수현, 정우영, 박정민, 한원철, 유정민, 오지연 변호사가 열심히 일하고 있고 전문 보조 인력으로 정사균, 한인규 전문위원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공정거래 그룹 구성원 소개를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으로 본 발표에 들어가서 세션 1에 관해서 공정거래 주요 제도 현안 및 전망에 관해서 신동권 상위 고문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신동근입니다. 저는 1세션에 발표를 맡았는데요. 이 공정거래제도 주요 현황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한 20분 정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지난 2020년에 공정거래제도가 큰 폭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정거래법이 전부 개정되는 그런 큰 변화를 겪었는데 지금 그 큰 틀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은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그 소소한 변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를 통해서 그동안에 바뀌었던 내용, 또 곧 바뀔 내용들, 그 다음에 뭐 바뀔 걸로 예상이 되는 그 항목들, 이런 거에 대해서 발표하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간 관계상 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그 주요 항목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변화의 가독에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말씀드릴 순서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통업법, 분쟁조정제도, 소비자보호 전망,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거래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아시겠지만은 대기업 집단 범위가 조정이 됐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에 동일인 친족 범위가 축소 조정이 되었고, 사회이사 독립경영회사는 원칙적으로 기업 집단 범위에서 제외되는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12월에는 산학년 협력기술회사 및 자회사는 기업 집단 범위에서 영구히 제외되는 그런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합리화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호 출전 제한 기업 집단 같은 경우는 기존의 10조라는 기준에서 GDP 연동으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국내 총생산액의 1000분의 5 이상으로 이제 변경이 되었고, 올해는 아마 그런 기준에 따라서 기존의 자산 총액 기준에서 10.4조 원 이상의 기업 집단을 상호 출자 제한 기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공시 대상 기업 집단과는 이 차이가 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12월에 국회에 제출할 그런 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시 대상 기업 집단도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 총액 5조 원에서 GDP 연동 방식으로 개정하는 공정거래법이 개정이 추진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법인 동일인 요건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동일인은 법인이 있고 자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으로 하는 경우와 자인으로 하는 경우가 기업 집단 범위의 차이가 전혀 없고, 또 특수관계인과 계열사 간의 출자 경영 자금 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 조건이 마련이 되었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이번 2024년 기업 집단 지정에서도 두 군데가 자연인이 아니고 이제 법인으로 동일인이 지정되는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정은 이제 동일인이 2, 3세로 경영권 승계가 본격화되고, 또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과 친족 등장, 이런 여러 가지 경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공정거래 시행 내용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기업 집단의 범위가 같고, 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우려가 없다로 인정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그 기업 집단 공시제도가 공정거래법에 많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공시제도도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쪽 방향으로 많이 지금 개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달에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 금액이 50억에서 100억 이상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고, 또 8개 분기 공시사항을 연 1회 공시로 전환을 했고, 또 올해 8월 7일부터는 경미한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비상장사 등 중요사항 공시사항도 개선이 되어서 지금 8월 7일 날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비상장사 등 중요사항 공시 항목 중에서 임원 현황 및 그 변동 사항은 공시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 집단 현황 공시의 임원 현황 변동 사항과 중복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공시 양식도 많이 정비가 됐는데요. 예를 들면은 기업 집단 현황 공시 중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 현황, 물류 IT 서비스 거래 현황, 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에서 타인을 위한 채무보전 결정, 임원 변동 이런 부분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 현황은 우리가 이제 성과보상으로 주식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경우도 이제 공시를 하라는 그 추가가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과보상 명목으로 주식을 뭐 주는 그런 경우에 이게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높이고 또 경제력 집중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에서 이런 공시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개정되었고요. 물류 IT 서비스 개선 거래 현황에서는 매출 매입 중에서 이제 매입은 제외가 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고, 타인을 위한 채무보전 결정도 기간을 이제 삭제하는 그런 조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원 변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서 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그건 후속 조치로서 공시 매뉴얼에서 개정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결합 심사 방식의 현대화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 경제에 대응한 기업 결합 심사 제도가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결합 심사 기준을 개정했는데 지난 4월 달에 예를 들면 무료 서비스 제공이나 네트워크 효과, 그다음 혁신적 서비스 창출 등 디지털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서 기업 집단 심사 기준이 개정되고 보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산정 기준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기존의 영업 양수 같은 경우에는 양도하는 회사는 계열사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 합산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게 추가를 해서 합병을 하는 경우에도 기업 결합 상대 회사 또는 기업 신고 대상 회사가 그런 경우에는 계열사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에 합산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어서 이번 오는 그 8월 7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방안 제출 제도가 신설이 됐는데요. 이게 기존에는 우리 그 기업 결합의 시정 방안을 공정위가 설계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시정 명령을 하도록 이렇게 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업 결합 신고 대상자가 기업 결합으로 초래되는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정 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EU에서 기존의 기업 결합 심사를 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 EU의 방식을 벤치마크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결합 신고 제도도 효율화가 됐는데요. 경쟁 제한 우려가 극히 희박한 기업 결합, 예를 들면은 뭐 사모펀드 설립이라든지 모자 회사 간의 합병 양수도, 다른 회사 임원 3분의 1 미만 겸임, 또 계열사 간 합병으로서 피합병 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경우, 이런 경우는 이런 유형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것도 지금 8월 7일에 시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제들에 이용된 신고가 이 전체의 42%를 차지하기 때문에 유사 수준의 신고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업결합 심사 기준 개정 주요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말씀드릴 사항은 간이심사 대상이 정비가 됐는데 지금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서 이런 보안성, 대체성이 없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그 사업자 또는 사업 부분을 혼합 결합하는 그런 경우는 간이심사로 되어 있는데, 다만 그 월 평균 고객이 500만 명 이상, 그 다음에 기업 규모가 300억이 넘는 경우는 간이심사 대상이 아니고 일반 심사로
하게 되겠다라는 점을 하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시정방안 제출 관련된 조항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시장지배적 지위를 추정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대상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여건 변화, 경기 규모의 변화라는 것을 반영을 해서 2배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80억 원 미만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전자문서 제출이 활성화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공정심의 절차에서 각종 자료들이 종이문서로 오감에 따라서 발생하는 사업자 불편, 행정 비효율,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전자 시스템을 통한 문서 제출 송달 제도가 도입되었고, 다만 이것은 이제 좀 과도기를 감안해서 2027년 2월부터 시행이 되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은 사업자들은 이런 전자 시스템을 통해서 심의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게 되고, 공정위는 그 시스템 안에서 이제 송달도 하고 통지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련 규정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하도급법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자진 시정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법 위반을 자진 시정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하도록 이렇게 지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가 개정에 대해서 자진 시정에 따른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확대하도록 이렇게 했고, 이런 고시 취지를 반영을 해서 자진 시정 최대 50%, 조사 심의 협조 최대 20%에서 이런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시행령 개정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유통업법과 대리점법도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납품 단가 연동제는 작년 2023년 7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주요 원재료 가격이 원수급자 10% 이내, 하도급 대금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이 원수급자가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에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연동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하도급 대금 연동 확산 지원 본부로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연동하는 실무적인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또 조정원에서 하도급 대금 연동제 원가 확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거래 조정원을 통해서 컨설팅을 좀 받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2023년 1월 달에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 공시제도라는 것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소속 원사업자가 이 하도급 대금 결제하는 조건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이제 2차 협력사로 갈수록 결제 조건이 악화되는 그런 현실, 이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였는데,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분쟁 조정기구 이런 것들을 다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최근에 이 공시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배포를 했고, 또 여러 가지 FAQ도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사항들은 이런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FAQ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관련 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 공시제도는 반기 말로부터 4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월 30일까지 기준했을 때는 8월 14일까지, 그 다음 12월 말까지 기준했을 때는 2월 14일까지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제 위반하게 되면 시정조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도급법의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기술 자료를 또 자기 또는 3자를 위해서 사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해서 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3배가 아니고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8월 28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손해액 산정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특허법 같은 유사 입법령을 참고해서 이 손해액 산정 기준을 마련해서 이 내용 역시 8월 28일 날 시행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기본 산정 기준은 피해 기업의 생산 규모를 넘는 범위에 대해서도 합리적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폭넓은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었고, 대가 수준도 통상 대가보다도 높은 합리적 대가 수준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뿐만이 아니라 용역까지도 포함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원사업자 이익뿐만이 아니라 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3자가 얻은 이익도 포함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폭 이 손해액 산정이 강화가 되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관련 조항인데 나중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도급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맹사업법에서 필수 품목 관련 가맹계약서 기재가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수 품목 같은 경우는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의 필수적인 기재사항으로 포함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고, 이 제도는 이제 7월 3일 날 시행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필수 품목 관련된 거래 조건 변경 시에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가맹점주한테 이게 불리하게 만약에 거래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맹점주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내용들을 정보 공개서뿐만이 아니고 가맹계약서에도 포함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절차 규정 같은 것도 가맹계약서 기재하도록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고, 이건 이제 시행령이 현재 개정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 심사지침이라는 것은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없고 그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의 어떤 심사지침을 참조를 했었는데, 이 가맹 분야에서는 뭐 점포 환경 개선 강요라든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판촉 행사 동의의무 위반 이런 좀 특이한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러한 그 특유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그 심사 지침을 만들었고, 특히 외국 소재 가맹본부가 국내 가맹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판단 기준은 이제 거래 내용의 불공정성을 중심으로 하되 경쟁 제한성, 경쟁 수단 불공정성도 고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준을 바꿨습니다. 기준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점주단체 등록제 및 협의 의무제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인데,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 공정위에서는 여러 가지 좀 유보적인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고, 앞으로 뭐 정부 부처라든지 이해관계자한테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가 부여가 되고 심도 깊은 논의 과정을 거쳐서 입법 여부가 결정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보도 자료를 지난 4월달에 그 배포한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 좀 감안해야 될 사항이 있다. 이런 게 현재 공정의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맹사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유통업법에서는 경영활동간섭행위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 유형을 올 2월 달에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을 해서 예를 들면은 납품업자 종업원 선임 해임 근무지역 결정에 간섭한다든지, 뭐 판매 품목 시설 규모 영업시간 등 부당 제한하는 행위 등, 그래서 이런 그 경영활동 간섭 행위가 세부 유형 신설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 좀 규제가 더 효율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쟁 조정제도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분쟁 조정제도에 있어서 이 조정은 상임위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그 공정거래 분쟁 협의회 위원장을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하도급법, 유통업법, 대리점 약관법 전체 다 비상임으로 했습니다. 비상임으로 했는데 이번에 다 상임으로 그렇게 했고, 현재 공정거래 분쟁 조정 협의회 위원장은 상임으로 실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 종사 금지 규정도 규정이 되어서 뭐 공정거래법, 또 하도급법, 유통업법, 대리점 약관법에 모두 다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법원 소송 절차 중지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소송과 관계해서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 수소법원이 그 소송 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좀 마련이 돼서 조정을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수소법원이 중지하지 않는 경우는 협의해서 조정 절차를 중지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12월에는 이런 분쟁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의에 통지를 하도록 이런 절차 규정을 보완을 했습니다. 또 하나 현재 통합분쟁조정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6개 법률에 규정된 조정원 설치 운영, 분쟁 조정 절차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는 그 안들 입법 예고를 이미 했고 지금 약간 수정안 그러니까 약관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지 않는다든지 중재제도 미도입, 그다음 절차적 권리 보장 이런 규정을 해서 좀 수정안이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소비자 보호 종합 대책인데요. 뭐 최근에 해외 직구 규모가 급증을 하고 있고 단기간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을 하면서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응해서 이제 범정부적으로 또 전상법 같은 그 법 집행을 할 때 이제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4대 주의 항목에 대해서 이제 부처가 공동 대응한다든지 뭐 한라인 구축, 피해 주의 발령 같은 소비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이제 예방하고 구제하겠다라는 방침을 정부에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고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전망은 뭐 제가 전망이 아니고 이제 공정거래법 원래 업무 보고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좀 향후에 예측이 되는 그런 문제인데 예를 들면은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하는 하도급법 개정, 그 다음에 사인의 금지 청구권 제도를 하도급법에 개정한다든지 하도급법에 도입한다든지 그다음에 필수 품목 가격 산정 방식을 구체화한다든지 그 다음에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판촉비 부당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신설 등 해서 이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안정적 거래 기반 구축을 위한 조치들이 아마 올해 있을 것으로 추진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공정경제 촉진법이 제정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 등 그 정책 보고서 발간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CVC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권익 보장을 위해서 플랫폼이 법 위반 의심을 있을 때는 즉시 거래를 중단할 수 있도록 임시 중지 명령 발동 요건을 완화하는 전상법 개정이 추진이 되고 또 소비자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소비자 안전 기본법 제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상조 분야의 재무 건전성 유지 의무가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명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기업 집단 합리적 운영 관련해서는 그 TRS라고 하는 총수익 스와프라는 파생 상품이 채무 보정처럼 이제 규제 회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효과적 규율 방안도 마련될 걸로 예상이 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지정 기준이 GDP 연동 방식으로 변경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 금융보험사의 금융 밀접 업종 영위에서 예를 들어 핀테크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동훈 고문께서 공정거래 주요 제도, 주요 현안 및 전망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4년에 바뀌는 제도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정양훈 변호사께서 공정거래 관련 주요 판례에 관해서 최근 판례의 경향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정거래 관련 주요 판례를 맡은 정양훈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준비한 케이스는 총 6개고요. 그리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판결들은 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제 판결이 된 사례이고 대체로 다 행정소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자료는 사실은 다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료이긴 한데 오늘 제가 발표해서 만약에 말씀드려서 어떤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짧은 시간에 작년에 공정거래 분야에서 선고된 판결을 한번 일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부당하게 최저가 이차 금액을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사안에서 지급 명령을 공정위가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입니다. 공정위 처분 내용을 보면은 어떤 건설사가 그 견적서를 이미 받고 나서
견적서를 받고 나서 그 협상 대상으로 선정한 복수 업체 중에서 다른 업체에게 그 낮은 금액보다 더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도급 법령에서 부당한 하도급 대응 결정의 유형으로 이제 그 규정된 전형적인 이제 사례인데, 그래서 공정은 이러한 사실 인정을 전제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응 결정하였다. 그래서 하도급법 위반이고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 그리고 지급 명령까지 부과하였습니다. 지급 명령은 그 공정위가 예를 들어서 행정 제재가 아니라 어떤 그 신고인에게 해당 금액을 직접 지급하라는 이제 그러한 명령을 내리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항상 많은 다른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원심 판결에서는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그 건설사와 수구사업자가 실제로 최저가 견적 가격을 계약 금액으로 정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서 지급 명령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지급 명령을 금액을 설정을 하려면 그 원사업자가 깎은 금액과 그다음 그 최저가 견적 가격을 차액을 보아서 그 차액만큼 지급 명령을 이제 결정할 수 있을 텐데, 그 최저가 견적 가격이 계약 금액으로 정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판시한 것입니다. 네, 관련 규정 및 법률에 대해서는 이제 2장은 생략을 하고요. 근데 이 하도급법 조항 제4조 제2항 각호에서 여기에 붉은색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즉 이러한 유형에 있는 하도급 대금 부당한 결정에서 지급 명령이 이제 그 적법 판지에 대해서 각각의 영역에서 대법원 판결이 선고가 되었었습니다. 네, 2장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관련 또 판결을 보면요, 이제 대법원은 이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방금 본 하도급 대금 결정의 주요 유형에 대해서 모든 유형에 대해서 특수한 형태 시정 조치나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 명령을 시정 조치, 즉 지급 명령이 당연히 허용된다고 달성할 수 없다. 그 지급 명령 허용이 되려면 법무상 지급 명령 산정 기준이 되는 금액이 특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그러한 범위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도급법상 이러한 지급 명령은 일종의 손해배상을 지급을 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손해배상의 그 액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적 자체에 정했을 대금액을 전제로 하고 그 기준은 위반 행위가 없었다라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에게 실제 정했을 대금액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위는 최근에 하도급법 위반 사안에서 이제 하도급법에서 위반을 판단한다 하더라도 신고인에게 어떤 직접적인 도움이 행정 제도로는 이제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을 하였는지 지급 명령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급 명령에 대해서 대체로 다 법원까지 가서 이제 행정소송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개별적인 사례를 보면 기만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 대응 결정에서는 법원이 지급 명령이 적법하다고 봤지만 일률적 단가이나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 결정에서는 지급 명령이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그러한 예 중에서 위법하다고 본 이제 사례 중을 보면 위법 행위의 단가가 5호 사례인데요.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 결정 사례인데, 위반 행위 전의 단가가 당연히 지급 명령 산정의 기준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런 행위의 성질상 위반 행위 없었더라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실제 정했을 대금을 상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그 지급 명령에서 액수 산정의 그 기준 시점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 방금 본 경쟁 입장에서 견적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례에서 지급 명령에 발령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 요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요. 이제 대법원은 부당한 하도급 결정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7호 법문에서 최저가 입찰 금액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금액이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최저가 입찰 수준에서는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이라는 사정도 충분히 인정이 된다. 따라서 이 최저가 입찰 금액과 실제 체결한 계약 금액의 차액만큼 지급 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이제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 가운데 부분이 이제 예외 사유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다른 대법원 판결과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제 대법원은 정당한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 수행이 되는 금액이 법문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달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률적 단가 인하 같은 경우는 그 기준 수행이 되는 금액이 법문에 없기 때문에 지급 명령에 불과하지만 제7호 부당 하도급 대응 결정은 법문 자체에 최저가 입찰 금액이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 명령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다만 특이한 것은 이제 예외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급 명령이 금지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V 표시에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추가 협상이 있음을 사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특수한 사정이 원사업자 주장 입증한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지급 명령이 부과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예외적인 사정을 또 열거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수관계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에서
특수관계인의 관여 여부 또는 그 관여의 어느 범위까지 관여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입니다. 이제 공정위 처분 내용에 보면 이제 행위 내용을 보면 어느 기업 집단 T라는 기업 집단이 있는데 거기서 어느 계열사에서는 김치를 그리고 또 어느 계열사에는 와인을 매수하는 그러한 거래를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거래는 그 특수관계인이나 사익편취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러한 행위에 그 특수관계인 L이 즉 총수가 관여했다고 보고 그 계열사와 총수에 대해서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김치 거래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리한 조건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사익 편취를 하였고 와인 거래에서는 상당한 규모로 거래한 행위로 사익 편취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제 원심 판결을 보면 그 방금 이 말씀드린 김치 와인 거래 같은 경우는 사익 편취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면서도 이 행위에 대해서 특수관계인 L이 그 거래가 단정하기 어렵다고 봐서 L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제 그러한 사유는 이제 쭉 아래에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간단하게는 구체적으로 L이 어떤 관여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뭘 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 그냥 기업 상황에서 밑에 임원이 일상적으로 업무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러한 시각으로 이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은 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그 총수의 L이 관여했다고 봐있는데 일단은 그러한 판단을 하기 전제로 이 사익 편취 조항이 지키고자 하는 목적 또 입법 취지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익 편취는 부당한 내부 거래, 부당 내부 거래보다도 어떤 특수관계인에 사익을 준다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부당성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이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주식 지분의 비율에 따른 비율적 이익을 초과하는 부당한 이익을 얻고 기업 집단의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등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 심화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내용보다 굉장히 이제 세분화해서 이제 판시한 것인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개별적으로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익 제공 행위는 직접적, 간접적으로도 가능하고 어떤 총수가 장려하는 태도를 보였거나 그리고 보고를 받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면 그것만으로도 관여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붉은 글씨로 이제 처리된 부분을 보면은 과연 총수가 그런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그 다음에 그 실행자가 동의 승인 없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가능한지, 아니면 그러한 행위를 할 동기가 있는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김치거래나 와인거래나 특수관계인의 관여를 인정을 하였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기업 집단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 총수 모르게 할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하겠느냐, 예상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상황은 가정할 수 없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거래로서 그러한 거래가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그 총수 일가가 기업 집단 T에 대한 지배력 강화에 도움이 됐고 경영권 승계에 기여했으므로 사익 편취에 해당된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매출액에서 비율이 높든 적든 이것은 총수 일가의 자산 증대나 어떤 그 경영권 승계에 기여했다면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붉은 글씨 부분을 보면 평소 L이 계열회사 이익 제공행위를 장려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김치거래나 와인거래나 그런 계열사의 사업 목적에 비춰봤을 때 그러한 거래를 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그러한 거래를 한 이유는 어떤 경영권 승계 외에 다른 동기를 찾을 수가 없다고 이제 그 이유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제 비슷한 사례로서 과거에 특수관계에 대한 사익 편취 사례에서 그 법의 목적을 대법원은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하여 대기업 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 심화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김치거래 와인거래 사건 같은 경우는 이러한 기존의 대법원 판결의 궤를 같이 하면서도 그 내용을 더 업무의 태양을 더 세분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평석 부분을 보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이제 판결의 그 법률과 세분화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후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 경영권 승계 소유 집중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그런 결과가 발생했다면은 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견해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관여의 정도를 너무 넓게 인정한 것이 아니냐, 이게 형사상 처벌 규정도 되는데 지나치게 넓게 봐서 재형법정주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이제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퀄컴 사건이라고 해서 표준 필수 특허 라이선스와 모덴 칩셋 공급을 연기한 행위에 대한 사례입니다. 이제 이 사례가 좀 사실관계가 좀 복잡한 면은 있습니다. 이게 일단 퀄컴 같은 경우는 그 이동통신에 대한 기술에 대한 표준 필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이 기술뿐만 아니라 모덴 칩셋에서도 상당한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까지를 가지고
각자 공급을 함으로써 수직 통합적인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그 퀄컴이 경쟁 모덴 칩셋 제조사에게 타당성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또 휴대전화 제조사에게 불이익 강제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판단한 내용을 보면 일단 일반적인 법리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일단 불공정성이나 부당성은 정상적 거래 관행에 기초 타당성 없는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 반드시 현실적 거래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현실적 거래 관행이 부당한 것이라면 그 부당한 것을 따라한다고 해서 그게 관행이 합치됐기 때문에 정당한 것으로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장이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과거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의 이제 포스코 판결이라고 해서 대법원은 시지 남용에 대해서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모두 입증이 돼야만 공정에 입증을 해야만 시지 남용이 성립된다고 판시가 있습니다. 지금 이 퀄컴 사건도 그와 같은 궤를 따라 이제 판치를 한 것인데 이 붉은 글씨를 보면 독과점을 유지 강화할 의도와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이런 주관적 요건이 있어야 되고 또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런 우려가 있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전제하에서 사업활동 방해를 판단하겠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위가 이러한 사정을 다 모두 입증을 해야 되고 그 다양한 사정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이제 공정위는 보았을 때, 그 대법원은 보았을 때, 그 퀄컴은 표준 필수 특허를 그 등록받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프렌드 조건이라고 해서 모든 그 라이센시에게 라이센스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그래서 따라서 라이센스를 하거나 아니면 성실하게 협상을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근데 퀄컴이 이제 여기 이에 대해서 이 프렌드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라이센스를 왜 주지 않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이것이 또한 휴대폰 제조사나 그 휴대폰 제조사에게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기 강제하기 위한 그런 의도와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이거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퀄컴은 그 모뎀 칩셋 제조사에게 제한적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라이센스 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제한적 약정만 체결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근데 왜 이제 이렇게 퀄컴이 라이센스를 이제 거절을 하였냐면은 그렇다면 그 퀄컴은 또 모뎀 칩셋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뎀 칩셋 제조사가 그 원고들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휴대폰 제조사를 한정하고 모뎀 칩셋 구매자를 판매 그러니까 모뎀 칩셋이 그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 휴대폰 제조사가 퀄컴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퀄컴은 휴대폰 제조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또 체결을 함을 요건으로 하면서 그렇다면은 모뎀 칩셋에게 또 라이센스를 그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함으로써 그 모뎀 칩셋 제조사와 휴대전화 제조사에게 각각 시장 지배력을 이제 행사했다고 이제 본 것입니다.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휴대폰 제조사들에게 원고들의 모뎀 칩셋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모뎀 칩셋 공급을 지렛대로 삼아 휴대폰 제조사에게 라이센스 계약을 협상하기 어렵도록 이제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데 이같이 이제 그 특징적으로 이제 퀄컴이 모뎀 칩셋과 그다음에 표준 특허 약간의 그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양 시장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제 이용을 하여서 각각 그 라이센스 여부나 모뎀 칩셋 공급 여부를 갖다가 서로 연계해서 공급하면서 양 시장의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 여기 붉은 글씨로 된 부분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지 남용이 이제 성립이 되려면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 모두 성립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의도와 목적 외에도 이제 객관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그 대법원이 봤을 때는 퀄컴의 이러한 행위로 대부분의 경쟁 모뎀 칩셋 제조사들이 시장에 퇴출된 경우에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뒷받침한다고 이제 판시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포스코 판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국 특히 일본에 이제 그 코일을 수입해 가지고 다시 이제 그 시장 선을 다변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지금 이 퀄컴 사건 같은 건 그에 대한 오히려 반대로 경쟁 모뎀 칩셋 제조사들이 시장에 퇴출된 점을 이제 그 시지남용의 결과로 본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당성이나 경쟁 제한 효과가 이제 특히 쟁점이 되었는데 그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는 오히려 좀 대법원하고 반대로 그 반경제적 폐해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그 퀄컴이 문제가 있다고 본 연방지법 판결을 오히려 취소하였습니다. 한편 이제 이 퀄컴 사례를 보면은 밑에 공정원의 이제 논평을 보는 것처럼 이제 그 공정위가 위법하다고 처분한 것이 이러한 시장의 두 개의 시장을 연계하여서 부당한 행위를 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라이센스 계약 내용 자체도 이제 불공정하다고 본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서울고법에서 공정위 처분을 이제 취소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도급법 사안인데요. 분할 전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신설 회사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입니다. 이제 여기 기초 사실관계를 보면은 어떤 A 기업이 있었는데 이제 그 책임 소재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협력업체로부터 대체품을 납품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이제 하도급법을 위반하였다고 이제 공정위가 판단한 것입니다. 근데 그 분할 계획에 따라서 그 A 회사가 다른 B 회사로 그 사업 부분의 권리 의무가 포괄적이 승계되었고 그래서 공정위가 A 회사가 아닌 이제 B 회사에다가 시정명령과 지급명령을 부과한 사례입니다. 이제 이게 회사 분할 시 하도급법 위반 사유의 승계 문제로 이제 전형적인 사례인데 과거 이제 그 관련된 상법 규정을 보면은 분할회사의 권리 의무는 분할계획서 또는 합병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거에 따른 이 규정만 보면은 마치 분할 전 회사의 유법 사항으로 분할 후 회사가 시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에서 그 신설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 행위로 과징을 부과하는 것은 유법하다고 이제 판시를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이 그렇게 유법하다고 판시하니까 또 이제 공정거래법에서 법을 개정해서 분할 전 유법 사유로 분할 후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도입하였고 그 다음에 또 얼마 후에 시정 조치에서도 비슷한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하도급법 위반 사안에서 분할 전 회사의 유법 사유로 분할 후 회사에 시정 조치를 명한 것이 허용되는지 이제 이게 문제가 됐는데 대법원은 이제 법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도급법에는 공정거래법과 같은 그런 특수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를 하였고 또한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것은 그게 어떤 입법자의 결정 사항이다. 그래서 그 없는 걸 가지고 다른 조항을 유추해서 부과하는 것은 유법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그 판시가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례가 이제 비교할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벌점 승계를 전제로 입찰 참격 제한을 요청한 것은 대법원은 이제 적법하다고 판시하였고요. 또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효과가 분할 전 분할 후에 승계되는 것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두 가지 사안 같은 경우는 어떤 정책의 그 어떤 효과를 위해서 법원이 좀 적극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구두계약 이후에 형식적 입찰 서류만이 작성된 경우 그것이 또 입찰 담화의 대상으로 입찰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이제 간단합니다. 그 구두계약을 일단 체결한 상태에서 내부 품위를 위해서 외견상 입찰이 있는 것처럼 형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업체에 대한 이제 견적서 등을 받고 그 견적서에 기초해서 내부 품위를 올린 것입니다. 그럼 사실 어찌 보면은 이미 수의계약으로 계약은 다 체결됐고 내부 품위서나 견적서를 받은 것은 이걸 합리화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니까 이것은 본질이 수의계약이고 입찰이 아니다. 따라서 입찰 담화로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제 이러한 주장을 한 것입니다. 원심 판결도 방금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취지로 공정위 시정명령 등을 취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원심 판결 이제 파기환송을 하였는데요. 이게 보면은 한국 그 내부 규정을 보면은 파생 상품의 거래는 경쟁을 통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경쟁 입찰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내부 규정에 따르면 입찰을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입찰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형식적 입찰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다른 업체로부터 합의된 견적서를 받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입찰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의계약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수의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 구성이 있는 것이고 그 견적서 이후에 입찰 절차 견적서로 본 입찰 절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가 합의된 견적서가 아니라 자신이 진짜로 낙찰을 받기 위해서 낮은 금액으로 입찰을 참여했다면 그 업체가 낙찰을 받았을 것이 아니냐. 따라서 이 본질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이라고 보았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입찰 절차를 무효한 것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약관법 적용 대상이 사업자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 사례입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어느 숙박 플랫폼에서 그 여러 조건 중에 하나로 이제 그 환불 불가 조항을 게시하였는데 이 환불 불가 조항을 선택을 하면 예를 들어서 금액은 굉장히 싸지만은 그 환불을 하더라도 그 수수료나 그 예약한 대금을 환불받지 못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그 플랫폼 업체한테 이 환불 불가 조항을 수정하러 권고했지만 플랫폼이 이제 이행하지 않으니까 이건 약관법을 불공정 약관이니 약관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그 시정명령을 부과한 사례입니다. 여기 근데 문제는 약관법 조항을 보면 약관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미리 일정한 양식으로
마련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고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법이 적용받기 위해서는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되는지가 이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원심 판결을 보면은 그 플랫폼과 그 숙박업체나 그 다음에 고객과 쭉 계약을 봤을 때 계약을 내용을 봤을 때 등록 계약이나 이용 계약을 체결한 것이 숙박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 약관은 숙박 계약에 적용된다는 것인데 숙박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플랫폼은 숙박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따라서 약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데 대법원도 방금 말씀드린 그 원심 판결의 취지를 그대로 따라해서 숙박 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가 없고 또한 그에 따라서 약관법 사업자가 아니고 라고 판단해서 그 약관법 조항을 전제로 한 공정위 처분을 이제 취소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평석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 반대하는 이제 평석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게 뭐 민사법상 계약의 당사자를 구분하는 거하고 행정적 책임의 주체가 된 사업자를 판단하는 게 꼭 같이 판단해야 되는 것이냐,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약관을 통해서 아니면 이 조항을 통해서 이익을 얻은 게 플랫폼인데 플랫폼에게 이러한 처분을 면제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라는 이제 지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약관법 적용을 그 배제를 한다면은 어떤 법 집행의 효율적이 떨어진다라는 이제 지적이 있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공정거래법 관련 주요 판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양훈 변호사님께서 공정거래 관련 주요 판례를 짧은 시간 내에 복잡한 판례 내용을 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백광현 변호사님께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과 대응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백광현입니다. 지금부터 세 번째 세션으로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른 CP 운영과 대응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시작하며 부분에서 한층 높아진 CP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린 후에 이번 달 21일부터 시행되는 CP 관련 개정 공정거래 법령과 고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마치며 부분에서 그 시사점과 실질적인 CP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며 부분입니다. 시작하며 부분에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한층 높아진 공정거래 분야 CP의 중요성입니다. 오늘날 컴플라이언스 즉 CP는 단순한 법규 준수를 넘어서 기업 경쟁력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공정위 역시 CP 활성화를 국정과제 하나로 선정을 하고 CP 법제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CP가 기업 내 작은 공정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은 각종 사고의 발생과 그에 수반된 법적 제재, 막대한 규모의 과징금, 재무적 손실, 주가 하락과 대외적 신인도 저하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거액의 과징금 부과로 발생한 회사의 손해에 대해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한 주주대표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인 소액 주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컴플라이언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은 최고 경영진이 직접적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통해서 공정거래 분야 CP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판결은 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한 대표이사의 감시 의무 위반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로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성격 및 관련 법령 규정에 비추어서 가격 담합 행위의 높은 법적인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로써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 또는 감독 의무를 게으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즉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담합 행위자나 관련 부서로부터 담합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고 담합 사실을 설령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정보와 보고 시스템 그리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각 기업들은 더욱 정밀하고 강력한 주법 경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2024년 신년사를 통해서 공정거래 CP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즉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그간의 노력이 공적 집행 부분에 초점을 두었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이에 더해서 민간 부분의 자율 준수 및 사적 집행 활성화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즉 CP의 유인 구조 전반을 재설계해서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의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교육, 또 감독 등 기업 내부의 준법 시스템으로서 2001년경에 민간 주도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2006년경에 CP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들의 CP 운영 성과에 따라서 차등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CP 등급 평가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은 CP 제도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예규로 규정되어 있었던 이유로 그 혜택이 크지 않아서 그동안 기업들이 CP 도입 및 운영에 적극적이진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CP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CP 운영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위가 공정거래 CP 운영 상황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평가 결과 등에 따라서 시정 조치나 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작년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공정위는 올해 3월 5일 이러한 개정 공정거래법 시정에 맞추어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고,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운영 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도 행정 예고했으며, 지난 6월 4일에는 해당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이번 달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CP를 건강검진과 간단히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P나 건강검진 모두 사전 점검으로서 예방적 조치와 위험 관리를 하고자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역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비록 현재 특별히 어디가 아프거나 또 특별한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내 몸의 전반적인 검진을 통해서 혹시 모를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예방하려는 데 있습니다. 제가 한때 술에서 둘째라고 하면은 서러워할 정도로 술을 즐겼는데 그러면서도 늘 건강에 대한 걱정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통해서 혹시라도 안 좋은 곳이 있는지 진단을 해서 있다고 하면 바로 치료를 하고, 없다고 하면은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좋아하는 술을 마시곤 했습니다. 이처럼 아프기 전에 미리 검진을 통해서 징후를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발병한 후에 치료 조치를 하는 것보다 당연히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훨씬 저렴하고 전략이 된다는 점에서 CP 또한 건강검진과 비교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기업 입장에서 CP를 새롭게 구축을 하거나 기존에 구축된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지금부터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평가 신청 자격 요건을 규정을 하고 고시로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과징금 감경 등 유인 부여 기준 및 감경률을 규정을 했습니다. 평가 등급 등을 기준으로 최대 20%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감경하며 적용 제외 등 세부 사항을 고시로 정했습니다. 또 하나는 평가 비용 및 감면 대상 기준을 마련했고, 마지막으로 평가 기간에 대한 지정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4가지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의 기준입니다. 첫 번째로 평가 신청 요건으로서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CP 도입 요건을 갖추고 CP를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신청 시 필요 서류로 평가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실적 보고서 등 공정위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공정위에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평가 기준으로 CP 도입 요건 충족 여부라든지 CP 운용 상황에 대해서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결과 통지로 평가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지를 하되 등급 부여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기준은 CP 도입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전 연도 1년간의 실적 자료에 대해 평가를 하고 구체적 평가 기준을 고시로 정했습니다. 우선 평가 항목과 관련하여 유사, 중복되는 지표를 통합하고 실효성이 부족한 일부 지표 삭제를 통해서 평가 지표를 축소하면서 공공기관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기관 평가 지표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가점 부여 기준과 관련하여 조정원의 CP 등급 운영 지침 중 일부 가점의 배정을 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속평가 신청 기업에 대해서 연속 신청은 CP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다른 혜택, 즉 평가 비용 감면도도 있으므로 최대 가점을 축소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기업 간 지원을 통한 CP 확산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른 업체의 CP 도입 등 지원을 한 경우에 최대 가점 및 지원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한편 규모에 따른 차등은 폐지를 했습니다. 또한 분쟁 조정 실적이 없는 경우에 역차별 우려 해소를 위해서 자율분쟁 조정 기구 설치 및 운영 실적을 분리하여 배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평가 항목 관련해서 보시는 것처럼 대기업의 경우에는 기존 66개에서 48개로, 중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54개에서 40개로 세부 평가 지표가 축소가 되었고 공공기관은 47개의 평가 지표를 신설을 했습니다. 또한 연속평가 신청 가점은 하향 조정을 하고 CP 문화 확산을 위해서 CP를 도입해서 잘 운영하는 기업의 노하우 전수 등이 매우 효과적인 점을 고려해서 다른 업체의 CP 도입을 지원한 경우에 부여하는 가점을 기존의 2점에서 최대 4점으로 확대했습니다. 한편 법 위반 혐의로 안건 상정 중인 경우에는 등급 부여에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등급 보류 및 미부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등급 부여 후에 조정 및 무효 사유도 규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유효기간 내에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제재 1회당 기존 평가 등급을 과징금 1단계, 고발 2단계 하향하도록 하고 유효기간 내 조사활동 방해로 처벌받은 경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무효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과징금, 감경 등 유인 부여 기준 및 감경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 조치, 과징금, 감경 기준으로 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 평가받은 기업의 효과적인 CP 운영 여부를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특히 과징금 감경과 관련해서 기본 감경률과 추가 감경률이 최대 15%와 추가 5%를 구분해서 고시 제정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가 감경률에 있어서 기업이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탐지를 해서 중단한 것을 입증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입증한 경우에 제공받을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5%의 추가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가 법 위반 내역과 시정 조치에 대한 입증 자료를 별도로 구비를 해야 하고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상당히 장기간 자료를 보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시정명령 과징금 감경을 적용하지 않은 요건, 즉 적용 제외 요건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즉 CP 담당자가 위반 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이거나 위반 행위가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이거나 경성 카르텔이거나 위반 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의 고위 임원이 위반 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시정 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중 법률 위반 행위가 CP 도입 이전에 일어난 법률 행위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등급을 받아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CP 등급 평가가 사전 평가 방식을 취하다 보니 CP가 도입된 이후에 법 위반이 발생하게 되면은 사전에
받은 높은 평가 등급을 근거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확실은 하지만 CP 도입 이전에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도 인센티브가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평가 비용 및 감면 대상 기준입니다. 평가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평가 신청 기업이 부담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 감면의 경우 CP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 공정위가 고시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평가 기간에 납부해야 하는 평가 비용, 감면 대상, 감면 금액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기간, 지정기준 등에 대한 것입니다. 평가기간은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공정거래 관련 인증, 평가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기간을 평가기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기간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고시에서는 공정거래조정원을 평가기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또한 평가 업무의 안전적 수행을 위해서 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지금까지 CP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정안과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정거래 CP와 관련하여 여러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그 시사점과 함께 CP 요건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서 CP의 실질적인 운영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롭게 CP를 구축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하면은 이번에 발표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평가 기준에 규정된 평가 항목 및 평가 지표별 가중치가 상당히 상세하게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에 등급평가 신청 28개 기업이 모두 A등급 이상의 평가 등급을 획득했고 개별 기업이 어떠한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는지의 자료도 공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참고 자료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최고 경영자, 즉 CEO의 공정거래 CP에 대한 관심과 의지입니다. CP 실무 조직에서 아무리 제대로 분석을 하고 좋은 해결책을 제안하더라도 CEO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CP가 제대로 작동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업의 규모가 크고 사업장이 전국 각지에 산재되어 있을 경우에 공정거래에 관련된 문제가 기업 본사보다는 일선 현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러한 CEO의 의지가 개별 현장까지 두루 퍼질 수 있도록 CP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CP 교육 실시도 중요합니다. 특히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CP 관련 교육보다는 회사의 업종과 담당 직원의 직무, 직책과 연관된 맞춤형 교육 및 사내 전 직원에게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방식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CP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CP 도입 시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깊은 관심을 보이다가 실제로는 CP 운영 여부는 제대로 관리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CP에 대한 관심이 있는 CEO나 임원이 교체되는 등 회사의 다양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후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CP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종합적이고 선순환적인 CP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4가지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하나는 내부 규정 정비의 보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사내 지침이라든지 계약서들을 검토하고 직원 인터뷰 등을 통해서 종합적인 리스크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신 규제 동향과 회사 실무에 부합하는 기존 규정과 지침을 정비하고 수정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다른 하나는 임직원용 가이드라인과 교육자료 작성입니다. 무엇보다도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행동 지침으로서의 가이드라인 작성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도 필요합니다. 적절한 모니터링 범위를 확정을 하고 가능한 한 제보가 아닌 시스템적인 적발이라든지 리스크 사전 예방 조사 기법과 지식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현황 점검 실시입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 일정 주기별로 디지털 포렌식 리뷰를 통해서 의심 자료를 광범위하게 검토하여 컴플라이언스 준수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CP 도입 운영과 관련해서 국내에서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CP의 실질적 작동 여부에 대한 판단 사례가 있었고, 다음과 같이 CP 도입을 이유로 형사 책임을 부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시고 결국은 이러한 일련의 판결들은 CP를 도입 운영할 경우에 책임 감면 사유로 작용할 수 있고, 특히 해당 기업이 실질적으로 CP를 운영할 경우에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시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과징금 상한이 2배로 확장이 되면서 공정거래법상 위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과징금 감경 등 제재 조치 수준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이번 CP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주목을 받는 것도 사실 이러한 CP의 도입 및 운용에 대해서 과징금 감경이라는 인센티브가 제공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센티브가 CP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유인이 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공정거래 CP 도입 및 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에서 가장 사건이 많고 제재가 무겁다고 볼 수 있는 담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CP를 도입 운영하더라도 과징금 혜택이 배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정거래 CP에서 담합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바람직한 CP 운영 방침 내지 목표는 과징금 감경이라는 인센티브에 맞춰지기보다는 애당초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하는 것에 맞춰줘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성공적인 공정거래 CP 운영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이외의 분야에서도 체계적인 CP를 도입 운영함으로써 전체적인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확산, 정착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세 번째 세션으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른 CP 운영과 대응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세션 3에서 CP에 관해서 백가연 변호사님께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건강검진과 CP를 비교하는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션 4에서 현재 경제 중심이 온라인 플랫폼 쪽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이 와중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입법 동향, 그리고 그 규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정경환 변호사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플랫폼 입법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정경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안이 발의가 되었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통과가 되지 못해서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발의가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도 비교적 최근인 작년 12월에 기존 정부안과는 좀 다른 내용의 플랫폼 규제와 관련된 새로운 내용의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발의되었던 법률안들과 관련된 입법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서 우선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를 살펴보고, 플랫폼이 도대체 어떤 특성이 있길래 플랫폼만의 특유한 규제가 필요한 거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특화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그런 필요가 없이 그냥 기존의 공정거래법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논의가 대립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입법 동향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시간이 나는 대로 지금 제안된 내용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사전적 의미로 정거장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거장이라고 하면 사람과 운송수단이 만나는 지점 또는 사람과 운송수단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을 말하는데, 온라인 플랫폼도 결국은 이와 동일합니다. 온라인 상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자와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가 만나는 지점, 또는 그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있는 곳,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관련 규정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정의 규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집단의 이용자들 간의 거래 등 상호작용을 위해서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설정된 시스템,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플랫폼을 기준으로 봤을 때 크게 세 개의 당사자가 있게 됩니다. 하나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냥 입점 업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입점 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플랫폼의 경쟁 플랫폼, 이 세 당사자가 있게 되는데, 이런 구조로 인해서 여러 가지 특성이 나오게 되고 규제의 목적과 취지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입점 업체와 지금 플랫폼 입장에서는 보통 우리가 거래할 때는 1대1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단면이 되는데, 플랫폼 같은 경우는 입점 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형태이다 보니까 다면 거래가 됩니다. 다면 시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점 업체가 많아지게 되면 그 소비자가 굳이 여러 플랫폼 다니지 않고 그 플랫폼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으니까 소비자의 편익이 올라가서 소비자의 수가 증가를 하게 되고, 소비자 수가 증가하면 다시금 입점 업체들이 많아지는 그런 구조가 이루어지면서 서로 다른 이용자 집단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걸 교차 네트워크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는 이 플랫폼 입장에서는 그 비용을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원래대로 하면 소비자한테 받고 또 입점 업체한테 또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게 되겠는데, 그 비용에 조금 더 덜 민감한 소비자한테는 무료로 플랫폼을 이용하게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플랫폼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약간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입점 업체한테는 그걸 상쇄하는 비용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 수익을 좀 넓히는 방식으로 구조를 짜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특성이 나오게 되고요. 지금 그래서 입점 업체와 플랫폼 사이에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공정거래법이 적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플랫폼과 소비자 사이에서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플랫폼과 플랫폼 경쟁 사업자 사이에서는 역시 공정거래법이 적용되고 있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새로운 입법이 논의가 되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냐면, 입점 업체와 플랫폼 사이에서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흔히 갑을관계 규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갑을관계, 즉 이거는 갑질하지 말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규제를 말하는 거고, 또 한 측면은 플랫폼과 경쟁 플랫폼 사이에서 그 독과점 규제라는 측면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면의 규제가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건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 특징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면 시장이고 교차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한다 라는 측면이 첫 번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규모의 경제가 있다. 흔히 쿠팡이라고 하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초창기에는 그 물류센터라든지 투입 비용을 엄청나게 투입해서 연간 몇 조 적자가 난다라고 하다가 일정 수준 지나고 나니까 이용자들이 늘면서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를 말하는데요. 처음에 플랫폼이라고 하게 되면 네트워크 구축이나 개발 비용 등의 고정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대신에 한번 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용자 증가에 따라서 추가하는 추가 비용은 거의 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증가할수록 평균 비용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중요하게 됩니다. 데이터가 중요해지게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용자가 그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데이터를 제공하게 되죠. 뭐 내 검색 기록이라든지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제공하게 되는데, 그걸 가공하고 분석하면서 해당 이용자에게 점점 더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용자의 효용이 더 올라가게 되니까 이용자의 수가 늘어나고 플랫폼은 점점 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게 되는 거겠죠. 뭐 약간 질문을 가볍게 해주신 분이 계셨었는데, AI 같은 경우를 만약에 점점 발전하게 되면 데이터 분석 기술이 좀 더 늘어나게 되면서 그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판단을 한다든가 시장 획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명목상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은 양 당사자 다면 시장에서 민감하게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한테는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약하게 부과하고, 입점업체에 대해서는 더 강한 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수수료를 부과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면 그 소비자가 공짜로 이용하는 거냐? 그렇지 않은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물건을 구매하고 검색을 하면서 그 검색 과정에서 내가 집어넣는 뭐 개인 정보들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광고를 봐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라서 얼핏 보면 직접적으로 주고받는 비용은 없게 되지만,
그 무료가 무상으로 완전 무상은 아니다. 플랫폼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후에 온라인 플랫폼, 그러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규제가 별도로 필요한 거냐라는 논의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공정거래법에서 이미 다 규제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것은 도대체 다른 사업하고 뭐가 다르길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특유한 규제를 또 만들어야 된다는 거냐,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그 입점업체든 소비자든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공정 거래 행위 가능성이 증대가 되었고,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이의 거래를 명확하게 규제하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플랫폼 같은 경우는 직접 상품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유통업법이 적용되지를 않고요. 그리고 소비자가 아니고 사업자다 보니까 소비자를 상대로 적용되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이에서는 공정거래법, 일반법이 적용되게 되는데, 그 공정거래법은 오픈마켓에 특화된, 플랫폼에 특화된 법률이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면 플랫폼 사이에서 거래를 할 때 주고받아야 되는 뭐 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확한 규율의 한계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특별히 이런 법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플랫폼을 무조건 뭐 하고 싶은 데는 놔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기존의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추가 법률이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 오픈마켓의 경우에는 입점업체에 대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차피 플랫폼 사업자들은 일반 오프라인에서의 매장과 같이 뭐 개별적인 협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개된 약관에 따라서 거래를 하고 있고, 단순히 중개를 하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점업체들도 대부분이 특정 플랫폼에 매여서 거래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온라인 플랫폼에 동시에 상품을 판매하고 거둬들이고 하는 걸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이, 오픈마켓이 그 입점업체에 대해서 거래상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근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만약에 실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게,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경이 없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업체들이 상당히 강하게 되는데, 과연 이런 특별법을 제정했을 때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에 거점이 없는 해외 업체들을 충분히 규제할 수 있겠는가? 결국은 국내 업체만 규제를 받게 되면서 혁신과 성장의 동력이 떨어지는 건 국내 업체에 한정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대두된 것이 자율규제의 필요성입니다. 자율규제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기존의 이런 문제점, 우월적 지위가 없고 해외 플랫폼과의 차별이 생길 수 있고, 뭐 빅테크에 대한 어떤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 공정거래법,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인해서 규제가 가능한 부분은 규제를 하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혁신성과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규제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플랫폼 민간자율기구가 4개 분과에서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를 했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지금 이런 자율규제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에 대한 입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처음에 2020년도 지난 정권에서 그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제재하기가 곤란하다, 기존 법률로서. 그리고 그 입점업체와 소비자, 그리고 경쟁 플랫폼의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다면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외 경제 당국에서도 적극 대응 중이다, 이런 그 주장들을 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다음 해인 2021년에 국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정부안으로요. 여기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법은 아까 말씀드린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이 거래를 규율하는 가불관계 규제, 소위 거래 공정화 법안이고,
플랫폼과 경쟁 플랫폼 사이 관계를 규율하는 독과점 규제 법안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21대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입법이 다수 발의가 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202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카카오의 그 데이터 센터 화재가 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카카오가 제공하던 많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중단이 돼서 그런 국민들이 발생하게 됐고, 이거 하나의 플랫폼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너무 좀 나중에 불편이 생길 수 있다. 이게 꼭 좋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경각심이 발생하게 됐고요. 꼭 그 사건뿐 때문에 생긴 건 아니겠지만 그 이후에 점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거래 공정화나 그 가불 규제보다는 독과점 규제에 대한 내용들로서 많이 발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사건이 있은 다음 해인 2023년 1월 달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을 제정 시행하게 됐고요. 작년 말에는 독과점 플랫폼 반칙 효과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플랫폼 경쟁 촉진법, 경촉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을 제정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법은 그 2021년도에 제정됐던 거래공정화법, 가불관계규제법이 아니라 독과점 규제법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플랫폼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법이 20개까지 발의되어 있지만 크게 보면 방향이 두 가지입니다. 입점 업체와 플랫폼 사이를 규제하는 거래공정화 법안이 있고 가불관계를 규율하는 법안,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불관계를 규율하는 법안이 있고 독과점 규제를 하기 위한 법안이 두 가지가 있고 그게 섞여 있는 유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플랫폼 각각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다르게 되는데요. 우선 거래공정화 법안은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의 소위 말하는 플랫폼의 갑질을 방지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독과점 규제 법안은 플랫폼과 경쟁 플랫폼 간에서 경쟁자를 배제시키지 마라, 시장에서 부당하게 퇴출시키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선 거래공정화 법안, 가불관계 법안은 우리가 흔히 하도급법이나 대규모 유통업법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가불관계를 규율하는 특별법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서면 교부 의무입니다. 법정 기재사항을 기재해서. 왜냐하면 가불관계에서는 모든 걸 구두상으로 처리를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서면 교부를 이제 제일 첫 번째 목적으로 삼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거래공정화 법안들은 전부 이런 서면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거나 서비스 제한 중지할 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다 법률마다 차이는 있는데 계약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런 통지 없이 해지를 하게 되면 그 해지를 무효화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 기준을 보고 있는데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 형태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구입 강제라든지 그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금지, 그리고 불이익 제공 금지, 경영 간섭이 있고, 여기서는 특이하게 손해 전가 금지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에 반면에 지금 독과점 규제 법안은 이게 참 특이한 법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우선 기존에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가 이루어지면 시장 지배적 지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시장도 획정하고 그 다음에 위법성 판단을 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법안들은 대부분 먼저 시장 지배적 지위가 있는, 지배력이 있는 사업자를 먼저 지정을 합니다. 이 사람이 잘못했든 잘못했지 않았던. 그래서 ABC 업체를 지정한 다음에 이 ABC 업체가 일정한 행위를 하면 바로 위법하다고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 판단한 다음에 만약에 이 혐의를 벗고 싶으면 그 업체한테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하든가, 역으로, 아니면 그 경쟁 제한성을 반대로 요구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아마 만들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살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여기 보면 거래공정화 법안, 가불관계 법안은 제가 전체적으로는 다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이 안마다 다 다릅니다. 다만 형태는 똑같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법정 기재사항의 종류가 뭐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거기 내용만 조금 차이가 있는 거고요. 지금 제가 여기에 PPT에 기재한 내용은 정부 제출안을 기준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과점 규제 법안은 여기는 아직 안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 플랫폼 시장 지배적 지위,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행위 남용 금지와 관련된 심사 지침과 그 작년 말에 나온 경척법 보도 자료, 그리고 제일 최근에 독과점 그 법안으로 안을 냈었던 박주민 의원 안을 위주로 제가 기재를 했는데요. 이 안이 지금 만약에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기업이 시장 지배적 지위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먼저를 정해놓고, 그리고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사전에 다 정해둔 다음에 그 다음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물론 적용되는 업체들은 적을 수 있겠지만 그 매우 강력한 규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독과점 규제에 관련해서는 멀티호밍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런 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독과점 규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 플랫폼 말고 경쟁 플랫폼을 쓰는 것을 좀 제한하는 그런 식의 내용들이 규제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자사우대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내가 판매하는 다른 상품들을 좀 또 노출을 쉽게 한다든가 이런 식의 규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거는 아직 법률, 특히 정부안이 나올 것 같은데 아직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한 거는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표 내용은 끝났는데요. 하다 보니까 앞으로 정부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율 규제 측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 규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 폐기가 된 정부안이 다시 22대 국회에서 나올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발의를 하겠다, 입법 준비를 하겠다고 했던 경쟁촉진법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준비가 될지, 그 내용에 따라서는 상당히 논란이 될 수도 있고 논의나 토의가 많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3시부터 시작한 웨비나가 1시간 반 이상이 지금 걸려가지고요. 장초에 그 사전 질문을 저희가 받았는데 그 많은 사전 질문 중에서 발표자들께서 골라주신 그 사전 질문에 관해서 8가지 정도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양훈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 사전 질문 중에서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교환 담합 금지 규정 적용 후 공정위 조사 동향 또는 최신 사례가 있는지에 관해서입니다. 그 2020년에 정보교환이 합의 유형으로 이제 규정이 되었고 2021년도에 심사 지침이 그 제정이 되었지만 현재 그 정보 교환 그 합의 조항으로서 적용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파악된 사례로는 이제 그 4대 시중은행이 물건별 담보 인정 비율을 등의 자료를 공유했다고 보고 조사를 개시한 담보대출 담화 건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것은 이 사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예측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업종의 특성상 그 정보 교환이 오히려 필요하고 필수적이다. 금융업종의 그 특성을 간과하는 것이다. 그런 항변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고, 그 과거 비슷한 논리로 생명보호사 담화권에서 법원의 판결을 해서 공정위 처분이 취소된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보 교환 자체가 무조건 더 정보 교환이 그 자체로 합의가 돼서 제재를 받는다기보다도 또 부당성 여부에 대한 또 다른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 사태의 추이를 한번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는 아직은 정보 교환 조항 자체로 제재되거나 조사가 된 사례가 많지는 않고, 한 사례가 하나 있지만은 그것은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그 부당 지원 행위의 그 안전 범위에 관련입니다. 그 아마 이거는 안전지대 조항 또는 제도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관련 고시를 보시면 되는데, 근데 최근에 좀 특이한 것은 2022년 12월 9일 날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 지침이 개정이 돼가지고 안전지대의 판단 기준이 되는 그 금액을 지원 금액이 아니라 이제 거래 총액 기준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원 금액 기준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이 지원이 맞는지, 어디까지 지원 금액을 봐야 되는지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고, 오히려 결과를 놓고 다시 뒤로 안전지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판단해야 되는 그런 혼란스러운 좀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래 총액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이고 명쾌하게 이제 그 먼저 스크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당성 요건에 관한 안전지대도 그 금액이 좀 확장이 됐기 때문에 2023년 12월 지침 개정 이후에 안전지대가 조항이 좀 더 명확성이 있고 또 좀 완화된 그런 조항으로 볼 수 있고요.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문제되는 거래가 이런 안전지대 조항에 해당되는지 먼저 판단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안전지대 범위에 벗어난다면은 당연히 그 부당한 지원 행위 등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갖다가 미리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계열사 채무 보존 금지 관련 최근 실무 사례입니다. 네, 뭐 공정거래법 조항에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채무 보존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뭐 다 알고 있으실 것 같고요. 공정위는 이제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인적 담보에 한정되고 물적 담보를 포함되지 않고 그 다음에 대여는 가능하고 보증이 금지된다. 근데 지금 일단 공정위는 원칙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이나 금융기관의 여신에 적용된다는 이제 그 문헌에 충실한 해석을 지금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이제 독창적인 이제 방안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자금 보충 약정, 총수익 스와프 계약, 사채에 대한 지급 보증, 특수목적 법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자금 조달 등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제 공정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문헌을 현재 적극적으로 확장 해석하지는 않고 있지만, 하지만 공정위의 어떤 업무 계획이나 아니면 또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이러한 범위까지도 고시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해석을 확장을 해서 좀 규제를 해야 된다는 그 의견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공정위가 앞으로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의점 산업 관련해서 최근 공정거래 이슈나 동향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편의점 업계는 굉장히 좀 특수하게 업계 차원에서 상생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고, 이것을 공정위가 승인하고 있으면 이러한 것이 일종의 관행화돼서 좀 공정위 계속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에서는 편의점 업계 가용부가 먼저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일종의 양보 비슷한 그 전향적인 조치를 하고 공정위 승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지금 보았을 때 언론 등에 이제 노출된 사례를 봤을 때는 대리점이나 아니면 가맹, 뭐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 비해서는 조금 편의점 사건, 그 편의점 업계의 사건이 그렇게 좀 적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그 편의점 가맹본부가 삼각김밥 같은 PB 상품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하도급법 위반이 이제 문제가 되었고, 그것이 또 검찰에서 수사까지 또 계속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이제 편의점 업계에서의 그 법 적용 법령에 대한 이제 그 사전 대비에 있어서 가맹사업법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부당 지원 행위라든가 하도급법이라든가 이런 일반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4가지 항목에 대해서 답변을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 신동훈 고문께서 내부 거래 관련 규제 동향 그리고 분쟁 조정 사례, 하도급 대금 연동제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신동근입니다. 먼저 그 질문 중에 내부 거래 규제 동향이라는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뭐 굉장히 좀 포괄적인 질문이라 가지고 한마디로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앞에 정양윤 변호사께서도 좀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내부 거래하면 부당 지원, 뭐 사익 편취 이런 거를 주로 이제 예시를 들고 있는데, 최근에 주로 사익 편취에 대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아서 그 사익 편취에 대한 그 가장 교과서적인 사건은 H사 사건입니다. H사 사건. 우리 보통 시장 지배적주의 남용행위 할 때 P사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견될 정도로 아주 그 이제 교과서적인 그런 사건이고, 뭐 거기에서 나온 판단 기준대로 여러 가지 지금도 계속 실무적으로 판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요한 게 3가지인데, 그 중에 이 공정거래 제외성이 아닌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을 여부를 가지고 위법성을 판단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익이 부당한지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있어야 된다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변칙적 부의 이전을 통한 이 대기업 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기력 집중이 유지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 3가지 기준인데, 뭐 최근에 하여튼 2, 3년 사이에 이 대법원 판결도 몇 건이 있었고, 또 현재 뭐 고등법원 판결까지 난 사건도 몇 건이 있었고, 또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도 몇 건이 있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최근에 그 사익 편취에 대한 사건들이 뭐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어서 뭐 여기에 대한 사건들을 제가 뭐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은 대체적인 경향성 이런 걸 좀 보게 되면은, 일단 사익 편취에서 뭐 과거 같으면은 뭐 가격이 뭐 상당히 유리하다 불리하다 뭐 이런 걸 많이 따져봤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물량을 몰아주는 그런 행위에 대한 그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업 기회 제공이라는 그런 그 유형, 거기에 대한 사건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존에 뭐 직접적인 뭐 제공이나 지원 이런 것보다도
아까 이제 제가 저기 TRS를 말씀드렸는데 뭐 토탈 리턴 스왑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그 제3자를 매개로 한 이런 식의 새로운 형태의 지원 행위가 나오고 있어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이제 본 강의에서도 공정위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규율 방안을 마련할 걸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특수관계인의 관여 여부 이게 또 쟁점이 많이 됐습니다 사건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이제 이 문제 때문에 고발 지침을 개정하려고 하다가 막 철회를 했던 사실 그런 좀 일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 이런 여러 가지 경향성이 좀 새로운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막 뭐 개별 기업 입장에서도 이런 측면에서 어떤 실무라든지 뭐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질문 하나 중에 분쟁 조정 이슈 관련된 뭐 판례 사례 이런 거를 좀 더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너무 포괄적이어서 이걸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지만은 그 하여튼 통계를 지금 저기 공정위 보도자료 기준해 갖고 통계를 해보니까요 2023년도에 조정사건 처리 건수가 3,151건입니다. 그래서 2022년보다도 한 10% 이상이 이렇게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조정 성립된 사건이 이 중에서 1,278건으로 해서 직접 피해 구제액만 약 1,229억 원 정도 이렇게 됐고요. 특히는 하도급 분야의 피해 구제액이 뭐 1,079억으로 거의 55%가 증가를 했습니다. 전년도보다. 그래서 특히 하도급 사건을 위시한 여러 가지 분쟁 교정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사례는 사실은 보도자료는 이제 배포하지 않습니다. 조정 사건은 하지 않지만은 나중에 여러 가지 실적 보고를 하는 보도자료에 보면은 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불이익 제공, 뭐 대규모 유통업자 불이익 제공, 토목 건축 공사업자 공사 대금 정산, 부품 자동차 부품 제조업자의 위탁 취소, 뭐 의류 제조업자 불이익 제공, 블로그 광고 대행업자 과도한 위약금 청구 이런 사례들이 이제 주요한 사례들로 소개가 되고 있고 이 조정 사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조정원의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분기별로 중요한 사례들을 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회사 이름은 지우고 해서 다 소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볼 수가 있고 제가 검색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하고 조회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하도급 연동제가 이제 건설업계에는 좀 활용이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다고 해서 저도 이걸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물론 아직 그 연동제가 이제 시행 초기입니다. 시행 초기여서 아직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면서 혼선이 많으리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되는데 특히나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문을 주신 바와 같이 그 다른 제조업종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그 원재료 비중이나 뭐 이 단가, 기준 단가, 그다음 기준 지표 설정 이런 게 상당히 좀 어렵다고 합니다. 일반 제조 위탁보다는 하기 때문에 그게 명확하지 않은 그런 특성도 있고 그다음에 건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에 따른 계약 변경 이런 게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 연동 계약하고 이게 구분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 이 중복 적용이라는 인식이 또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2, 3년 전에 그 원재료 가격 급등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제 고충을 겪었고 그런 문제가 많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원재료 급등 문제가 많이 좀 안정화가 되면서 수급 사업자들이 오히려 이 뭐 단가 같은 것을 공개하는 걸 오히려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활성화가 좀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뭐 활성화 안 된다고 그래서 꼭 나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또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이 위탁의 종류에 따른 차이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좀 모니터를 잘 해서 앞으로 제도가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백가영 변호사께서 CP 등급 취득의 필요성에 관해서 짤막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네, 그 사전 질문 중에 CP 등급 취득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사실 오늘 발표를 들으셨다면 이미 답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업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CP 제도 시행에 따른 과징금 감경이라는 인센티브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미리 높은 등급의 등급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등급 평가 대상 기준을 보시면은 CP 제도를 상당 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실적을 쌓아온 기업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CP 등급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이제 CP 제도를 도입 운영을 해서 평가 대상 및 가점 기준을 충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발표를 마쳐주신 발표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웨비나에 참여하여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법인 바르는 여러 공정거래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정거래 자문,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 법원 재판에 관하여 충분한 능력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이슈가 있을 경우에 항상 법무법인 바른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